지금 이 순간 전 세계 10개 나라의 정부가 전화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은 내일 아침 가격표를 얼마로 바꿔야 할지 몰라서 새벽 2시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진원지는 단 한 사람의 10여 분짜리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두고 미국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작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반응한 방식은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국제유가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떨어지던 기름값이 연설이 끝나는 순간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뉴스가 왜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와 직결되는 문제인지 제가 오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지만 그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꽂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현장부터 봐야 합니다. 지난 이란 전쟁 내내 전 세계 금융시장은 눈을 크게 뜨고 딱 하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종전이 언제냐, 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중동에서 다시 기름이 나오고 유가가 안정되고 세계 물가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프라임타임에 연설을 한다고 하자마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뭔가 나오는구나, 종전선언이나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유가가 슬금슬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분 동안 새로운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락가락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했다가 정권 교체는 전쟁 목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했다가 핵개발 시도가 또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2, 3주 안에 이란에서 나오겠다던 말은 2, 3주 동안 더 강하게 때리겠다는 말로 뒤집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더 모르게 됐습니다. 그 모호함이 확인되는 순간 유가는 반전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끝난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이야기이고 그 파장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미 당신 코앞에 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배달을 하시는 분들, 공장을 돌리시는 분들은 이게 체감으로 바로 옵니다. 배달 대행 수수료가 오릅니다. 식자재 운반비가 오릅니다. 택배비가 오릅니다. 난방비가 오릅니다. 가게 유지비가 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오를 때 당신이 파는 물건 값을 그만큼 올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비용의 증가분은 어디로 갑니까? 사장님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이 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식자재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시에 가게를 엽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려는데 배달 앱에서 알림이 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밤 10시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늘 매출이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고 배달 수수료가 얼마고 전기세가 얼마고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특정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설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 들으시면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공유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수 있게 알고리즘이 도와줄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의 연설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봐야 합니다.
그냥 대통령 한 명이 말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그런데 바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개발 시도가 또 발견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파괴했는데 또 발견됐다고요? 이 두 문장이 한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의 명분이었던 임박한 핵위협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진짜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연설 내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시장은 이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트에서 라면을 삽니다. 평소에 500원짜리 라면인데 갑자기 뉴스에서라면 공장이 불났다고 합니다. 마트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라면을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장에 작은 연기만 났던 겁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번엔 공장 사장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불은 껐는데 또 다른 데서 연기가 보인다고.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다고. 그 순간 라면값은 다시 올라갑니다. 불확실성이 가격을 먹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정확히 이 꼴입니다. 트럼프의 연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더 키웠기 때문에 유가는 반등했고 이 파장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원가를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원가 비중이 전체 생산 원가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 오르면 이게 줄줄이 연결됩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게 다시 납품 단가로 반영되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옵니다. 그 소비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 가게에 오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의 지갑이 얇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을 줄입니다. 배달을 줄입니다. 비싼 것보다 싼 걸 찾습니다. 그 피해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딥니까? 동네 작은 가게입니다.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대형마트도 아닌 당신이 혼자 꾸려가는 그 가게입니다. 이걸 저는 낙수 피해라고 부릅니다. 원래 낙수 효과라는 말은 위에서 좋은 게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뜻인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에서 나쁜 것들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가장 취약한 곳에 집중됩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가 오르면 그 피해는 정유사가 지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이 지는 게 아닙니다. 재고 여유가 없는 작은 가게들, 즉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 같은 분들이 지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란에서 전쟁을 하는 게 왜 나한테 와서 꽂히냐고요. 이 질문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국제 정세를 말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것이 지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도 저녁에 불 끄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한테 이게 당신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유가 문제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근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유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약 1억 배럴이 소비됩니다. 그 생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곳이 중동입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막히거나 불안해지면
유가가 오르는 건 시장의 기본 반응입니다. 트럼프 연설이 끝나고 유가가 오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전쟁이 2, 3주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 3주 동안 더 강하게 때린다고 하면 해협 불안정이 지속된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원유 공급에 리스크가 있다는 신호이고, 그 신호가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합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맞아야 합니다. 이건 한국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대통령의 잘못도 아닙니다.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 취약성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화가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가가 오르니까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정유사들은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싸게 사놓은 원유가 창고에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재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차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정유사가 가져갑니다. 이걸 재고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재고를 쌓아둘 여유가 없는 작은 업체들, 소매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간 가격에 바로 사야 합니다. 쌓아둔 재고가 없으니까 방어막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유가가 오를 때 여유 있는 쪽은 이익을 봅니다. 여유 없는 쪽은 손해를 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시스템이 항상 약한 쪽에게 더 가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큰 건물은 지붕이 있습니다. 처마도 있습니다. 빗물이 흘러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는 그냥 천막 하나입니다. 같은 비가 오는데 큰 건물 주인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비 구경을 하고, 노점상 주인은 천막 끄트머리에서 물이 새는 걸 막습니다. 지금 유가 상황이 이겁니다. 같은 폭풍이 오는데 가진 게 많은 쪽과 가진 게 없는 쪽이 맞는 피해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 폭풍의 이름이 이번에는 트럼프의 이란 연설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국제유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한테 전화라도 하라는 겁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을 개인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비용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는 비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달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유가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연결돼 있습니다. 배달을 실행하는 라이더들의 비용이 올라가면 플랫폼이 그걸 이유로 수수료를 올립니다. 배달 대행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 비용이 결국 가맹점인 사장님 몫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는 기본 구간에서 9.8%입니다. 여기에 배달비가 따로 붙습니다. 건당 1,900원에서 2,900원 사이입니다. 매출 500만 원짜리 가게가 배달에 의존하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이 플랫폼으로 나갑니다. 이 구조에서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달비가 올라갑니다. 수수료는 고정이라고 해도 배달비가 건당 200~300원만 올라도 하루에 20건 배달하는 가게는 한 달에 15만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